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제7강 중한우의 시작과 균열 그리고 한중우의 시작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누구나 그 말뜻을 알고 있으나 이 현실 생활에서 실감하지 못하는 중한우에 대해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중한우의 혹은 한중우라는 말을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이 한국인과 이 중국인이 공식적인 모임을 가지면 이 중한우이 혹은 한중우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특히 한중의 지도자가 만났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실제 생활은 어떻습니까? 이 현실 생활에서 이 중한우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은 적이 있나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중국 유학생 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중국 유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한국에 사시면서 이 중한우이라는 말을 실감하신 적이 있습니까? 중국 유학생 분들은 분명히 한국에 사시면서 친하게 지내는 한국인이 적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에 어떤 특별한 우정이 존재한다고 느낀 적은 별로 없었을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현재 이 한중 양국인 사이에 제3국 사람, 즉 일본인, 미국인, 러시아인 등과 구별되는 어떤 특별한 우정이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먼저 최근 한중 양국인이 이 중한우이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의 사건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6년 9월 중국 항저우에서는 G20으로 불리는 세계 20개국의 정상들의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행사의 하나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이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한 한국 측 신문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보이시죠? 대략 한 4개 신문의 기사를 제가 한번 발췌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죠. 음수사원 은근히 속내 드러낸 시진핑. 그리고 동아일보 기사에는 음수사원 시진핑의 뼈있는 말. 그리고 한겨레 신문에는 음수사원 꺼낸 시진핑 속내는. 그리고 중앙일보에는 시진핑 항저우 임정 3년 중국이 긴구 보호 음수사원 강조. 이렇게 이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사 제목으로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조금 이상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도 한번 동아일보의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글은 음수사원 시진핑의 뼈있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동아일보 2016년 9월 6일자 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일 46분간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뒤 청와대는 건설적이고 밀도 있는 의견 교환을 했다고만 분위기를 전했다. 3일 한러 정상회담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건설적인 의견 교환을 가졌다고 밝힌 것과는 온도차가 있다. 사드 한국 배치를 놓고 소원해진 한중 관계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1930년대 김구 선생이 저장성에서 투쟁을 했고 중국 국민이 김구 선생을 위해 보호를 제공했다며 이 김구 선생의 아들 김신 장군, 김신 장군은 전 공군 참모총장을 지냈습니다. 김신 장군이 1996년 항저우 인근 하이엔을 방문했을 때 음수사원 한중우이라는 글자를 남겼다고 밝혔다. 음수사원은 근원을 생각하고 그에 감사하라는 뜻으로 중국 남북조 시대의 시인 유신이 해망한 조국 양나라를 그리워하며 쓴 징조곡에서 비롯된 고사성어다. 과거 일본이 한국과 중국을 침략했을 때 한중이 함께 맞섰다는 점을 들어 한일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합의 이후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한일 관계와
한미일 공조를 견지하기 위해 이 표현을 인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러분도 확인하시듯이 이 신문 기사에는 분명히 한중우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신문 기사의 제목과 내용에서 한중 간에 어떤 특별한 우정을 느끼셨나요? 저는 못 느꼈습니다. 2016년 시진핑 주석의 음수사원 발언과 그에 대한 한국 측의 반응에 대해 말하자면 당시 한중 양국은 분명히 따뜻한 감정을 가지고 중한우이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여러분과 제가 중한우이를 말하면서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이 한중 양국인에게 이 중한우이는 가슴속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머릿속에 있는 이데올로기와 비슷한 말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마음에 없는 말을 하니까 이 말의 공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한우이라는 말은 도대체 언제 생겨났을까요? 그리고 이 중한우이는 원래부터 차가운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에 뜨거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차가워졌을까요? 다음 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중한우이의 기원, 그리고 탄생과 성장, 그리고 우리가 중한우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착시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재 한중 양국은 과거 일제에 대응하여 함께 싸웠던 역사, 그리고 역사적으로 유구한 이 한중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 중한우이라는 글자 사용합니다. 저도 많이 사용했고 여러분도 많이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음수사원과 달리 이 중한우이의 역사적 기원은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현재 이 중한우이, 이 한중우이라는 말은 주로 정치적인 맥락에서 이 중국과 한국 사이의 우위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여기에는 서로가 동등하다는 전제가 따라 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국가 그리고 민족이라는 이런 관념은 근대화의 산물이죠. 그리고 이 봉건 왕조 시대, 과거 신라, 고려, 조선 있죠. 이전의 시대는 한반도와 중국 간에는 우리보다는 서로 견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체로 보면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표면적으로 이 한중 간의 우위라는 말이 쓰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당시 중국의 명과 청 그리고 조선은 어땠습니까? 군사적으로나 이 경제적으로나 서로 동등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국력 차이가 나는 나라에서 서로가 평등한 이 중한우이라는 말이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빨라도 저희 생각에는 왕조 시대가 지속된 19세기 말까지는 한중에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중한우이라는 말이 실질적으로 쓰일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20세기 이전 이 한국과 중국에서 중한우이라는 말이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 이 중한 양국의 이 문인 교류의 한정에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문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김태경과 장건의 교류입니다. 이 김태경은 이 임오군란 때 청군을 따라온 장건과 인연을 맺었는데요. 1905년 이 김태경이 중국으로 망명을 떠났을 때 장건은 이 과거의 인연을 중시하여 이 자신이 죽을 때까지 김태경을 보호하고 교류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요, 이 서로가 이 동등한 전제가 따라붙는 이 중국과 한국 사이의 우위는 아무리 빨라도 이 순원의 중국 혁명정부 이전으로는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이 중한우이라는 말은 1919년 상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당시 이를 유일하게 인정한 중국의 혁명정부와의 관계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중한우이라는 것은 원래 한중 양국의 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근거한 것으로
이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만 통용되었던 차가운 성질의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1931년 만주사변과 1937년 이 중일 전쟁을 거치면서 이 일본의 중국 침략이 가속화되면서 과거라고보다는 그 이전 약간의 지역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 차가운 성질의 중한 우위가 이 고대 이 한중 문인 교류의 전통과 결합하면서 이 중국 전역에서 뜨거운 성질의 것으로 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가 기존에 다룬 이런 중한우회에 대한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지 한번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글은 한국의 김윤식 교수가 2005년 6월 30일 한겨레에 발표한 한국 근대문학 속 중국인상, 중국 근대문학 속 한국인상입니다. 여러분은 이 글을 통해서 이 중한우회라는 것이 현재 우리들 생각과 달리 그 역사가 그리 길지 못하고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만 통용되었던 차가운 성질의 것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910년 이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후 사실 한반도에서는 이 중한우회라는 말이 통용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 글은 바로 그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 글의 일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정년을 맞은 중국 근대문학의 전공 K형이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왔소. 여전히 우렁찬 목소리, 국내외 정세는 물론 백발이 흑발로 감쪽같이 변하는 초속 건강 비결에 이르기까지 무소부지 종횡무진으로 늘어놓더니 갑자기 풀이 죽은 목소리로 변하지 않겠는가? 사연인즉 이러했소. 한중 근대문학 세미나가 난징에서 열리는 바 기조연설을 맡았다는 것. 그게 어째서 이 활달한 사내를 기죽게 했을까? 평생을 해온 것인 만큼 평소의 실력대로 하면 될 테니까. 그야 그렇지만 기조연설 제목이 지정되어 있다는 것. 그야 그렇지 않은가? 그 기조연설이 한국 근대문학에 나타난 중국인 상이라는 것. 그러니까 중국 측 기조연설도 중국 근대문학에 나타난 한국인 상이라는 것. 그야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야 그렇지만 자료를 검토해 보니 도무지 내용이 빈약해서 난처하다는 것. 그러니까 자료를 좀 더 모아보아야 되겠는데 내 놈이 그 방면 전공이니까 협조하라는 것. 풀이 주고 애원하는가 했더니 어느새 또 우렁찬 목소리가 돌연 협박조로 변했지 않겠는가. 한참 쓰고 있던 원고를 밀쳐놓고 며칠을 두고 이 과제에 매달렸어. 그 기막힌 술 때문도 애원이나 협박 때문도 아니면 새삼 말에 무엇하랴. 내가 전공해온 한국 근대문학의 성스러움이랄까 권위랄까 좌우간 그런 것이 나를 짓눌렀다고나 할까. 인간은 벌레가 아니다로 정리되는 인간의 위험에 어울리는 문학, 그것이 내가 해온 근대문학인 만큼 그 속에 응당 중국인의 인간다움의 형상화가 오롯이 스며 있을 터. 그런데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그런 작품이 쉬이 발견되지 않았소.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2016년 항중 정상회담 당시 이 시진핑 주석이 생각한 이 중한우위는 20세기 전반기 한중이 거의 동시에 식민지와 반식민지라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한중 양국이 공유한 이 상대국에 대한 동병상련, 순망치안적 감정입니다. 그리고 중국 측에서 보면 여기에는 반드시 제중 한국인 독립운동 세력에 대한 중국인의 지지와 도움도 포함됩니다. 이 과거 김구의 아들 김신이 이 감사의 뜻으로 중국의 음수사원과 한중우위라는 글자를 남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앞에서 살펴본 이 김윤식 교수의 글에서 확인되듯이 문학사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중한우위라는 것이 과거 한중 양국인이 모두 과거 한중 양국인 모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학사적 사실을 통해서
한중 양국인이 생각하는 그 역사가 유구하다고 생각하는 중한우위를 이렇게 봅니다. 이 중한우위는 이 1920년대에서부터 1940년대 중반 사이 이 항일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이 중국 지식인들과 이 제중 한국인 독립운동가 사이에서 주로 공유된 이데올로기로 지역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중한우위는 현재 중국인의 생각과 달리 1920년 이후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강화된 한반도에서는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중한우위라는 말은 주로 중국에서 존재한 이데올로기로 이 중국을 거치면서 성장한 것입니다. 그러다 이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에서 이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이 중한우위에 어떤 균열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한중 양국에서 이 중한우위에 어떤 균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편의에 의해서 이제 모른 척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중한우위에 관련해서 이 중한우위가 한반도에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아니었다는 것은 중국 작가가 쓴 이 한국 관련 작품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뒤에 이어지는 강의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마무리를 짓도록 할까요? 현재 이 한중 간에는 20세기 전반기와 구별되는 새로운 중한주의가 중한우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중한우위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이 한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근거한 것으로 아마 차가운 성질의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 한국인과 중국 현대문학 연구에서 이 중한우위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고민점은 제가 화면에서 남긴 글을 통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현재 한중 사이에는 정서상 무엇인가 어긋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서상의 어긋남은 다른 층위에 속하는 어긋남과 결합하여 이 한중 관계 모순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이 최근 한중에서 벌어진 단어절, 한복, 김치 등의 유래와 관련된 논쟁은 단순한 문화인식 차이에 의한 갈등이 아니다. 그 밑에는 정서상 서로에게 느끼는 어떤 불편함과 못마땅함이 깔려있다. 그런데 이런 불편함과 못마땅함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다. 이 식민지시기에 한국에 왔던 청년, 웨이젠공, 한국인과 접촉이 많았던 중국 동북지방에 거주하던 중국 작가 등도 이 부분과 관련된 의미 있는 글을 남겼다. 물론 중국 체류 경험이 있는 한국 작가들도 마찬가지이다. 한중 양국인이 서로에게 느끼는 불편함과 못마땅함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주관적인 성질의 것이라 그 실제를 파악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다. 그것은 한중의 어떤 팽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 한중 양국인이 역사적으로 유구하다고 생각하는 한중의 또 따지고 보면 20세기 전반기 일본의 서진, 즉 군사적 팽창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위적인 것이다. 따라서 한국인과 중국 현대문학 작품 연구에서 이 중한우위에 대한 논의는 그 말을 신성시하는 것보다 그 주변에 존재하는 어떤 균열을 찾아 공론화시키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흘러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한중 양국인이 상상하는 중한우위라는 것은 사실 한반도 가보지 못한 유토피아적 세계로 과거에서 찾는 것보다 미래에서 찾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강의에서는 이번 강의와 연결된 여러가지 중한우위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